자금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ELS, DLS 이런 거 이제 발행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저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수익 좀 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구조화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까 했던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뭐 채권, 수합, 캡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복합 상품을 만들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했던 캡, 뭐 수합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뭐 수합션까지 그런 것들이 레고의 그 하나의 이제 그 부분 같은 거 얘를 갖다 짜 맞춰 가지고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새로운 각각 속성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런 걸 또 어떻게 프라이싱할지 그런 상품을 어떻게 해칭할지 이제 우리 옵션을 발행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일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반 은행과 이제 어떤 개인이나 뭐 기업이 판상 거래를 했다. 옵션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에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옵션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익을 봤다.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내가 금융기관에서 옵션을 팔아놓으면은 나는 이제 콜옵션을 팔았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굉장히 손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리스크를 은행에서 절대 감당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다이내믹 해칭을 한다고. 델타 해칭을 하잖아요. 델타만큼 계산해서 델타 값만큼 뭐를 사요? 기조 자산을 산다고. 사는 걸 계속 작업을 해나가죠. ELS를 발행하면 어떻게 해요? ELS 발행했을 때 델타 해칭을 한다고 다. 그 델타 해칭 해가지고 델타 해칭한 총 비용과 블랙스홀 판매한 가격보다 어때요? 사실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공정 가격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나는 이제 그보다 좀 비싸게 팔리면 그만큼 나는 차이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차이가 나도록 이제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상품을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상품 운영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 수수료를 이제 거기서 받아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면은 얘들을 어떤 식으로 해칭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우리 뭐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중요한 이제 개념만 우리 그래서 구조화 채권의 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여러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좀 대표적인 인버스 FRN 요즘은 거의 발행은 안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거는 미리 정한 고정금리에서 주로 CD금리, 변동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는 채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이자율을 많이 그려봤는데, 이자율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은, 구간마다 똑같이 아까 이자를 지불하겠죠. 그죠? 여기 첫 번째는 결정이 돼 있고, 변동금리라면은, 뒤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상향이면 여기 선도금리가 어때? 이거보다 또 높이가 있죠. 여기 선도금리는 또 높이가 있고 이렇게 높게 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현재는 요걸 이만큼 받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이 자산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채권에 변동금 채권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어때요? 지금 이자를 얼마큼 받고 3개월 후에 요만큼 받고 6개월 후에 요만큼 받고 9개월 후에 요만큼 받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당장 실적이 급해. 근데 내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지금 요렇게 이자를 받는 데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와서 이제 상담을 해. 그러면 막 우리 그런 상품 없어. 이거 다 이자가 지금은 낮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돼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 그렇게 하고 이제 만다고. 평범한 그냥 금융일이라면은 여러분이 정말 실무를 해서 여러분이 유능한 이제 금융일이라면은 이 상황을 뭐 고민을 해봐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창이죠. 그래서 실제로 금융이 정말 발달해야 되는 거는 금융sektor에 굉장히 많은 창의와 IT와 이런 걸 다 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냐, 뭐 금융 같은 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나 지금 좀 많이 수익을 내는 게 필요해. 어떻게 할까요?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리는 거야. 뒤집어 버리는 거야. 지금 많이 줘. 지금 많이 줘. 그 다음에 기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돼.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같은 사람은 어때요? 나 당장 3개월에 받을 이자가 여기 아니라 얼마? 이만큼 받잖아. 그럼 내 지금 실적이 딸리고 있으면 어떻게 팍 드는 거죠, 이거를.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나는 이제 뭐 어떤 심한 경우는 나 회사를 떠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거 하면서 프리미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돈이 거래되어 있는 쪽에 좀 그런 안 좋은 세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상황을 고민들이 있으면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거, 금융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거예요. 10%짜리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 여러분이 이제 중간에서 딜을 하고 있는데 10%짜리 고정금리 6%짜리 지금 현재 뭐 6%다. 이거 사라. 그러면 이제 나 지금 고정금리 안 살래. 뭐 이제 투자 안 하려고 그래요. 투자 안 해. 그래서 수요가 없어. 그럼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가서 6%에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안 사니까 채권 발행을 어떻게 해요? 못 한다고. 그게 이제 평범한 금융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뭐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당했어요. 못 모르고 그냥 좋아 보니까 산 거야.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았던 거 거래를 하는 거라고. 겉모습만 보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페이오프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꾸로 뒤집었어. 자, CD 금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낮으니까 맥시멈 10%에서 CD를 거꾸로 뺏어줘요. 뺏어줬어. 간단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10%였다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10에서 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작아지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자를 많이 받고 앞으로 이 뒤는 어때요? 가봐야 알아. 아직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 요것만 결정된 거고 뒤는 어때요? 가봐야 아는 거라고. 변동금리니까. 가봐야 아는데 CD가 금리가 가봐야 아는데 기대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밸런싱이 돼. 근데 정말 이렇게 했는데 운 좋게 이게 막 CD가 계속 더 떨어져 버렸다. 뒤가 CD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익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페이오프 구조가 10% 빼기 CD라는 거를 팔아버려요. 그걸 발행해서 팔아. 그러면은 아까 안 들었던 사람들이 6%짜리의 고정금리를 안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앞으로 좀 이제 앞으로 그래도 나는 또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시장에서 이 커브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난 또 떨어질 것 같아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래가 없었고 뭐 생각도 없었는데 저런 구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CD랑 빼주는 건데 원금 손실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냥 0과의 맥시멈 때문에 손실은 안 봐. 그러니까 이자를 뒤집어 버리는 걸 한다. 자, 근데 그럼 이제 과연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걸 한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생긴 이제 구조와 이걸 스트럭처링을 한 거예요. 채권을. 그래서 이슈어는 이제 인베스터는 돈을 주고 구조화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줘요. 나중에 원금은 돌려받을 거고 물론 맥시멈 10% 빼기 CD 0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구조가 됐는데 뭐 너무 별거 없죠, 그죠? 되게 심플해 보이잖아. 저렇게 해서 뭐 거래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아까 말했던 스왑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고의 조각이라고 그랬잖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맥시멈 10% 빼기 CD라는 저 페이오프의 구조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걔들이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조합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고정금리 이슈어가 6%를 줘요.
그리고 고정금리 4%를 또 줘, 밑에. 고정금리 4%를 주고 여기서 CD를 줘요. 이런 구조라면 그 다음에 10%의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럼 이 구조는 뭐예요? 이 구조 정확히 맥시멈 10% 빼기 CD. 그죠? 저 페이오프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떻게 했어요? 6%짜리 고정금리 채권을 하나 산 거예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CD를 주는 대신에 고정금리 4를 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0%짜리 캡이 하나 씌워져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CD 금리랑 바꿔치기 하는 게. 변동금리랑 바꿔치기 하는 이자는 뭐예요? 이게 뭐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게 수압이잖아. 제일 밑에가 뭐예요? CD 10%의 캡이 씌워졌으니까 저게 뭐예요? 캡이라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외국계 예전에 외국계 은행이고 이게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한 거예요? 고정금리 6%짜리를 나는 채권 안 산다고 했던 사람이 안 사는 정도 그거 사고 그다음에 또 뭘 체결했어요? 수압도 체결하고 거기에 뭐까지 캡까지 한 거예요. 캡까지. 이제 요게 물론 이제 요게 가격이 좀 외가격이어서 싸다고 보고 뭐 대충 하면은 캡에 대해서 좀 뭐 지불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럼 이슈어는 뭘 하느냐?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고정금리 채권이 뭐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IRS하고 캡 고정금리 채권 합쳐가지고 뭐가 됐어요? 인버스 FR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슈어는 어떻게 하느냐? 수압뱅크랑 반대 수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수압, 아까 체결했던 여기 수압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수압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캡을 여기서 사와요. 그럼 이제 수압뱅크는 여기서 이제 수압 같은 거 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면 이슈어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됐어요? 다른 거 다,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있겠지만 다 상쇄시키고 뭐를 발행한 거예요? 고정금리 6%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냥. 이슈어는. 인베스터는 어때요? 하기 싫었던 고정금리 6%에 자기가 잘 모르는 수압에 거기에 정말 모르는 캡까지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저 페이오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돼 보니까 산 거예요. 저거를 이제 알고서 다 분석해서 계약을 했으면은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뭐 그런 게 되지만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저거만 대충 보고 했다. 그러면 속은 거예요. 그죠? 그냥 완전히 6% 고정금리 할래 안 하니까 더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일 수 있는데 이슈어의 입장에서는 6%의 고정금리 발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발행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인의 능력이에요. 저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거기에 금융공학자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보고 그냥 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리스크 스트럭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고정금리 6%를 산 것보다 수압에 생긴 리스크가 있고 이 수압 이자율 때문에 생긴 이자 때문에 실제로 생각보다 리스크가 2배로 움직여요. 이자율이 떨어지냐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냥 고정금리에 투자했던 것보다 수압까지 했기 때문에 2배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듀레이션이 2배가 됐다고 그래요. 듀레이션이 사실은 뭐 돈이 들어오는 현금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이제 여기서 엄밀한 맞는 말은 아닌데 현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듀레이션이 더블이 됐다고. 듀레이션 위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듀레이션이 왜 위험인지 이따가 시간이 되면 간단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듀레이션이 더블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2배가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투자하는데 기존 채권에 투자한 것보다 2배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제 모르고 투자하면은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근데 이제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면 그렇지만 이제 다시 잘 보면은 결국 뭐랑 결합했어요. 수압과 캡을 결합해서 고정금리 채권이랑 해가지고 저런 형태의 새로운 페이오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페이오프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게 금융에서 조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거지. 외국에서 만들어 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만들어 하고 있지만 초반에 다 외국에서 만들어 와서 이런 거를 이제 투자를 그냥 몸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네, 수압뱅크는 이제 어차피 수압을 하면서 이제 피를 먹는 데니까 이제 수압 뭐 많이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수압에서 이 캡을 팔았어요. CD 팔면 어떻게 할까? 콜옵션, 캡이니까 뭐랑 똑같아요. 콜옵션과 똑같다고. 콜옵션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수압뱅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콜을 팔아놓고 생긴 반대 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델타 해증을 한다고. 델타 계산해서 델타만큼의 기초자산을 어떻게 매입한다고. 관련된 뭐를 매입해요? 채권을 매입한다고. 그럼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그 채권 매입하는 게 시장에 변동을 줘요, 안 줘요? 변동을 준다고. 수요가 생겼잖아. 그럼 캡에 대한 CD에 이게 단기였다면 단기 금리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요? 변화가 생긴다고. 근데 보통 델타 해칭하면 델타 해칭에서 처음에 이니셜리 델타 해칭의 거래량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잖아. 다이내믹 해칭을 하면은. 그럼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만약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어요? 시장에. 채권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그래서 출렁거릴 거라고. 거래가 많이 됐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델타 해칭을 하면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채권 가격이 뛰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뛰나 보다 하고서 이제, 거기서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마켓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에 시장에 채권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는 게 이게 구조화 채권 발행하는 데서의 델타 해칭을 위한 그런 수요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금을 픽스시키기 위한 거냐. 일본의 보험업계에서 장기금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2절 컵에서 보이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 특히 이제 파워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승수가 있어서 10배로 키워요. 계약의 델타의 10배만큼을 언더라인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 채권이 거래되면은 인베스터 쪽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압뱅크에서도 시장에서 어떻게 할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변화시켜 나간다. 시장은 다이내믹한데 이제 그런 변수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거래가 있으면 이제 이런 걸 고려해 보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이겨요? 그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이자율은 왜냐하면은 보통 뭐 연금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데서 주식 투자 같은 거 많이 못 해. 위험하니까 많이 못 해. 주로 어디 투자를 해? 채권 투자한다고. 원금 손실이 없는데 주로 하게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채권이나 이자율 쪽에 거래가 굉장히 많은 대부분. 이게 더 훨씬 중요해요. 액수가 워낙 많아. 이자 조금 변하는 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큰. 그래서 네, 여기서 뭐 정리하다 보면은 고정금리 채권, IRS, 캡을 합쳐가지고 저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 파는 걸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걸 수도 있고 문제는 사는 사람이건 파는 사람이건 저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듀얼 인덱스 FRN 같은 거는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 더하기
KTB 5년. KTB가 이제 5년짜리 국고채 금리. CD는 우리나라는 보통 3개월 CD를 얘기해요. 3개월 CD. 3개월짜리 단기 금리죠. 3개월짜리 단기 금리 하고 뭐하고 차이? 5년짜리 국고채 금리, 국채 금리의 차이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5% 더한 거와 연가의 맥시멈. 뭐 저런 식으로 구조를 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이를 이런 거를 프라이싱 하려면 어떻게 돼요? 프라이싱 하려면 장기 금리, 단기 금리 차이니까 라이브 마켓 모델 같은 거로 장기와 단기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상당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고 좀 이런 것들이 거래소에서 팔리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하나, 두 개가 금리 종류가 같아요. 하나는 CD고 하나는 KTB 5년제. 쭉 이자율이 달라요. 얘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 거기다 프라이싱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짜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6% 고정금리에다가 KTB 5년짜리하고 CD하고 바꿔치기 하는. CD 플러스 알파 1%, CD한테 1%를 더 주고 KTB 5년하고 이제 바꿔치기. 그리고 KTB 5년하고 CD하고의 두 개 스프레드 옵션을 거는 거예요. 저기 5%, 저기 맥시멈이니까. 저기 마이너스 5%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마이너스 5 이하로 내려가면은 꽝이 되게 해주는 그런 옵션을 하나 걸어주는. 그리고 이슈원은 수합 옵션과 똑같이 반대 거래를 하는 거고. 여기서 스프레드 옵션을 팔았으니까 이 스프레드 옵션에 대한 델타 헤징을 들어갈 거고. 시장을 조금 바꿀 거고. 그런 구조도 있고. 이게 조금 팔렸으면 별거 아니지만 크게 팔렸으면은 당연히 시장에 대한 언더라잉에 대한 시장 충격이 올 거고. 그런 구조를 이렇게 바꿔치기. 그래서 KTB 5년짜리하고 CD인데 내가 보기에는 CD가 계속 낮고 KTB 5년은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자가 적어도 최소 5%는 넘어갈 거다. 요새 이자가 뭐 좀 싼데 저 정도면 나는 투자하자. 가는 거예요. 손실은 안 보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위만 보면 맥시멈 5% 플러스 KTB가 빼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고정금리 채권과 수합과 스프레드 옵션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걸 뭐죠? 베이시스 수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뭐 구자채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요즘 DLS에서 뭐 다양한 형태가 발행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듀얼 인덱스 대파는 아까 했고, 기준금리 2개짜리 차이에다가 뭐 더해서 하는 거가 있고, 파워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파워 스프레드는 여기 보면 3MCD가 3개월짜리 CD 금리, 그 다음에 빼기 3개월짜리 KTB, 국고채 금리. 그러니까 똑같이 3개월이에요. 그죠? 3개월. 3개월짜리가 이자율 차이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승수로 10배 막 이렇게 해요. 그 차이의 10배. 고정금리 해서 더해서 0과 해서 맥스로 해가지고. 저 차이가 이제 음수로 커지면 이제 곱해지면 굉장히 음수가 될 수 있는데 0으로 항상 했기 때문에 최악은 이자 못 받는 거예요. 최악은 이자 못 받는 거고 운 좋으면 이자를 많이 받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거에 의해서 내가 처음에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실적에 목마른 사람들은 어때요? 하고 싶은 욕심이 따겠죠. 그리고 이제 세일하러 다니는 거야. 외국계에서 이거 사세요. 이거 하면 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뒤는 가봐야 하는 건데 이 정도로 해줄게. 그러면은 지금 실적에 목마르면은 이제 확 해서 이자 높게 많이 받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뒤에 가서 안 좋아지면은 이제 최악이야 뭐 옮기는 거지. 낮은 길이니까. 아니 뭐 그렇게. 그래서 금융에서 정말 중요한 게 윤리가 중요해. 모럴이 중요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거든, 판상품. 그러니까 감독하는 데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너무 열악한 거.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말 저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적발해 내기도 어렵고 훼손될 수도 있고 판상품에 이미지도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승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나중에 수합뱅크에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 승수배만큼 고페탈트 해증을 해야 돼. 그럼 뭐 이거를 뭐 이제 발행을 되게 크게 하니까 몇천억 발행했다. 그러면은 사실 몇 조 발행한 것 같은 델타 해증을 해야 되니까 마켓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처음 발행됐을 때 파우스필 발행돼서 했을 때 갑자기 마켓 충격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뭐 이게 뭐냐 지진이 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제 잘하는 사람들 이제 많이 알지만 아직도 저변으로 깔려 있는 거가 아니고 일부 몇 명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각 하우스마다 이제 뭐 잘하는 실력인 사람들만 알고 있고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이. 밑에 레인지 어크롤 노트 같은 거는 이제 이자율이 라지 N이 전체 총 이제 영업이래요. 이자가 결정되는 일 중이고 스몰 N은 이제 레인지라는 거니까 레인지가 있어. 이자율에 레인지가 있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레인지가 있어서 이 이자가 이 안에 들어간 날짜를 세요. 이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들어간 날짜가 전체의 날짜 중에서 뭐 반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정금리의 0.5 더하기 스프레드 1 빼기 0.5 그렇게 해서 날짜를 세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자율로 이제 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했던 블랙 모델 같은 거는 안 되겠죠.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허라이트 모델 같은 거를 잡든가 라이브 마켓 모델 같은 걸 잡든가. 라이브 마켓은 우리나라 캐리브레이션 하는 게 워낙 어려워서 주로 이제 허라이트 모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허라이트 추리 만들어 가지고 추리 쭉 만들어 보면은 그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따져볼 수 있죠. 근데 그 허라이트 만들 때 캘리브레이션 할 때 시그마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캣볼에서 갖고 와요. 근데 캣볼에서 갖고 오는데 캣볼은 로고는 말이고 이쪽은 그냥 정기분포. 그런 것들도 이제 조절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슈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구자채권 이 뒤에 이제 변형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게 이자율이랑 환율이랑 붙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뭐 원유랑 붙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만들기 나름. 근데도 아직 이제 물론 이제 평가사들이 이제 많이 이런 거를 평가를 해요. 평가사의 메서덜로지 다 있긴 있는데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늘 어렵고 평가사들도 고전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우리 평가사에 대한 제자들도 이제 많이 가 있는데 늘 이제 저런 평가 때문에 새로운 거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제 발행하고 있고 평가해야 되는 정말 실무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리서치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실무적인 것들과 연관된 것들로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게 어쨌든 금융이라는 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듀레이션하고 우리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 듀레이션 아까 건너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어떤가요? 컨셉들을 공부했어요? 어땠어요? 듀레이션이 뭐죠? 평균, 가족 평균, 뭐를 가지고 평균한다? 회수, 날짜. 그게 듀레이션이 위험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듀레이션이 위험이다. 늦게 회수될 때 회수에서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잠깐 뭐 시간 제가 좀 있나요? 그럼 간단히 우리 그쪽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듀레이션 컴플렉시티라는 거를 실무적으로 민감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민감도라고. 위험에 대한 민감도. 뭐 잘 알고는 있는데 우리 그냥 뭐 한번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C1, C2, CN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올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 채권의 현재 가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YTM이라고 Yield to Maturity가 Y0다. 그러면 Y0를 우리는 할인해서 실제로 우리 아까 제로 커브에서 이젤 커브는 이렇게 생겼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 적용된 이자들이 다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Y0라는 거로죠.
자, 근데 뭐 여기서 우리 원래대로 이걸 이제 R1 스몰로 할까요? R1, R2, Rn 이렇게 있다. 이 자리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뭐로 할인해야 돼? 저 위 거로 할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채권 가격이. 그럼 실제 채권 가격은 P0라고 할까? P0는 C1 2에 마이너스 R1 T1 더하기 C2에 2에 마이너스 R2 T2 더하기 CN에 2에 마이너스 R N T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현재 채권 가격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서 요거를 한번 보면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축을 이자율 요거를 이제 y로 바꿔치기 해서 요걸 이제 y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y가 변함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y가 0이면 어디 있어요? y가 0이면 C1이잖아. C1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 요걸 y로 바꿔서 y 함수를 만들어. 자, 얘도 똑같이 이걸 이제 y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얘도 어때요?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 y가 0일 때는 여기서 시작해야죠. 그죠? C2가 뭐 여기 있다고 좀 크다고 가정을 해요. 같을 수도 있죠. C2.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긴 함수? 지수함수겠지. 지수함수가 될 텐데. 자, 두 커브는 만날까 안 만날까요? 만날까 안 만날까요? 두 커브가 만날까 안 만날까? 저 커브가 만나냐 안 만나냐 고민 안 했으면 듀레이션을 확실히 고민 안 한 거예요. 아직 듀레이션이 뭔가에 대해서. 이 커브가 만날까 안 만날까? 커브가 만날까 안 만날까? 내려갔는데. 몰라요? 만날 것 같습니다. 왜? T2가 더 크니까. 그렇지. 만나요. 만난다고 얘는 반드시. 왜? 여기 있는 엑스포네 여기 T2랑 T1이랑 어느 게 더 커요? 얘는 뭐야 얘는? C1에 2에 마이너스 A와 T1 분의 T1의 몇 승? C1은 빼고 1에 몇 승? R 완승, 아니 그러니까 Y승이잖아. Y승이잖아. 얘는 2에 뭐 분의? T2 분의이잖아. 자, 여기 어느 게 더 작아요? 하면서 어느 게 더 작아? T2가 들어간 게 더 작잖아. 얘가 어떻게 더 빨리 줄어들? 둘이 만난다. 다 똑같이 해놓으면은, 여기까지 바꾸면은, 여기까지 Y로 바꿔서 그리면은, 뭐 CN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치면은, 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어떻게? 모든 걸 다 갖겠죠. 모든 걸 다. 응? 그러면 P0, 이제 이걸 PY 함수로 다 Y로 바꿔치겠으니까 PY라고 놓으면은, PY는 얘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어떻게 한 거야? 다 어떻게 한 거야? 다 더한 거잖아.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 점이 뭘까요? 이 점이. C1 더하기 C2 더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로. 자, 그럼 아까 했던 P0는 어디에 있을까요? P0는. 자, 여기 이게 이 점은 어디서 뭐로 결정된 거냐면 모든 R을 다 뭐로 놓은 거예요? 0으로 놓은 거잖아. 근데 실제로 0이 아니니까 이거보다는 어때요? 또 작겠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이걸 지우고 여기 P0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P0에 얘들은 다 뭐야? 디크리징 함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게 다 디크리징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알죠? 그죠? 인버스 이미지가 있겠죠. 저 요게 뭐예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인버스 이미지 Y0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수업이요? 어? 이건 수학 아니고 채권으로 그냥 물어봐서.
이게 뭔가요? 이게 yt입니다. 연결식이죠. 이렇게 마찰이지. 왜? y0를 여기다 다 똑같이 집어넣으면 뭐가 돼? 이거를 y0로 할인한 거잖아. y0로 할인했으니까 뭐가 됐어? 현재 채권 가격 P0가 되는 yt입니다. 자, 아까 두 커브가 이게 커브가 크로스한다 그랬잖아요. 이돈과 이돈 여기서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민감해요? 이 컵을 보면 어느 게 더 이자율 변화에 어느 게 더 민감해? 얘가 더 민감하죠. 얘는 얘보다 덜 민감해. 그렇죠? 민감하다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이자가 변할 때 가격이 어떻게 어느 게 많이 떨어져? 가격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는 가격이 어떻게? 얘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왜? 뭐 때문에? 만기가 길기 때문에. 만기가 T2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T2라서 엑스포넨셜이 여기에 뭐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확 변한다. 결국 뭐가 더 위험해요? 이 T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 T가 뭐예요, 여기서? 단위일 때, 이게 이 T, C1에 대한 T1이 뭐죠, 이게? 이 돈에 대한 뭐예요? 듀레이션이죠. 이 돈이 언제 들어와요? T1에 들어온다. 이 돈에 대한 듀레이션은 뭐예요? T2라. T2에 돈이 들어온다. 그죠? 듀레이션이 왜 위험인지. 듀레이션이 클수록 이 스팁, 이게 어떻게 많이 떨어진다. 그죠? 자, 이 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거야 각각인 거고. 그러면 채권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뭘까요? 현재 YTM이 이거예요. 얘가 변할 때 이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할까 관심사잖아. 그렇죠? 결국 이 점에서의 뭐예요? 접선의 뭐?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접선의 기울기가 듀레이션 D 맞아요? D? 채권에서 심각한 고민 안 한 건데? 저게 D일 수도 없는 게, 일단 D는, 듀레이션은 양수인가 음수인가요? 듀레이션 양수야, 음수야? 미래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양수잖아. 이게 양수인가요? 아니잖아.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긴 한데, D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채권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기울기가 크다고. P0까지 붙어있어. 이게 기울기. 자, 1차 근사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근사식 써보면 PT 마이너스 P0는, PT라고 하면, PY 마이너스 P0는 어떻게 표시돼요? 마이너스 D P0에 Y 마이너스 Y0. 이렇게 됐어. 요 근방에서 움직인다고 치면은 직선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요게 뭐, 요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의 변화. 이자율이 변화할 때, 요거는 뭘 얘기해? 이게 델타 Y. 여기 뭐야? 델타 P. 채권의 가격이 변하죠.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자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할지. 몇 배에서 변해? 몇 배에서? 이자율의 몇 배에서? 듀레이션 P0 배만큼 해서 마이너스니까 뭐로? 반대로. 나는 술 마시다가 이자율이 얼마 올랐다. 그랬을 때 나는 그럼 내가 채권 딜러야. 채권 포트폴리오 갖고 있어. 나는 손실이 얼마 발생했나를 계략적으로 어떻게 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뭐만 알고 있으면 듀레이션과 총액만 알고 있으면 이자가 얼마 변했다? 나의 손실이 얼마 생겼을까를 알 수 있어 없어? 술 마시다가 내가 얼마 벌었구나 얼마 잃었구나 하고서 알 수 있다고. 그 식을
이게 알려주고 있고, 여기 핵심이 뭐예요? 듀레이션이라고. 자, 그럼 내가 듀레이션 1년짜리, 대부분의 돈이 1년에 들어오는 거랑 10년 후에 들어오는 거랑 대략 몇 배 차이예요? 10배라고. 듀레이션이. 내가 1년짜리 갖고 있느냐, 10년짜리 갖고 있느냐의 이자 변화에 대한 확대되는 정도가 몇 배? 10배라고. 듀레이션이 몇 배나 더 위험한 거. 어떻게 따지면 10배나 더 위험한 거. 왜 그래요? 10년간을 할인해 오니까. 개념적으로 10년간 할인해 오잖아. 똑같은 이자가 변할 때 1년은 한 번만, 뭐 1년에 한 번 한다고 치면 1년에 한 번 할인하잖아. 근데 10년짜리는 어떻게 돼? 10년을 할인해 오잖아. 그거를 더 엄밀하게 되지만 선형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1차 근사를 하면은 정확히 10배로.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높이 갖고 있으면 나는 어때? 굉장히 이자율에 민감한 거야, 더. 위험한. 보통 채권은 이걸 어때요? 채권은 보통 막 수천억씩 갖고 되게 액수가 크니까. 심하게 내가 우리 뭐 1조를 갖고 있다. 1조. 듀레이션 1년짜리, 10년짜리 각각 갖고 있으면은 자, 0.1% 이자가 변할 때 얼마가 변하는 거예요? 듀레이션 1년짜리는. 이자가 1% 올랐어. 난 손실이 얼마예요? 천억, 100억, 10억. 10억이잖아. 그죠? 10억 손해본 거예요. 0.1%에 0.1%인데 나는 마이너스 10억이 나온다. 이쪽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듀레이션 10년짜리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0억이라고. 내가 1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총. 아니, 우리 회사에서 1조를 갖고 있다면은, 듀레이션이 10년짜리에 가 있느냐, 1년짜리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 100억이면은 연봉 1억짜리 100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0.1% 변화해. 그죠? 뭐, 몇천억, 5천억이다 그러면 요즘 뭐 5천억 가격 많으니까 요거 반 정도니까 50억이 왔다 갔다. 이자율이 어때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자 뭐 조금 변하는 게 이게 뭔가 싶지만 이렇게 특히 듀레이션이 큰 거일수록 되게 위험해. 컨벡시티는 2차 근살. 좀 더 정교하게 보면. 그래서 듀레이션은 볼 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이자율 커브를 이렇게 해서 할인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플랫하게 Y0라는 하나로 플랫하게 본 거예요. 이 커브로 할인한 거라. 저 플랫한 라인으로 할인한 거라. 그러니까 실제 커브의 움직임과는 어때요? 다르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듀레이션을 위험을 볼 때는 Y의 움직임이잖아. 이게 뭐의 움직임이에요? YTM의 움직임이라고. YTM은 이 라인이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실제 이자율 커브는 어때요? 꿈틀꿈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좀 거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지표를 이것도 듀레이션도 계산해보고 이것도 보고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뭐 다양하게 보면서 분석을 해.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전에는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가면 시스템에 듀레이션 치면 이제 쭉 나오고 컨벡시티 다 나오게 돼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는 알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요새는 워낙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직접 다 계산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식을 많이 갖고서 시장을 봐야 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 좋겠고 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뭐 공부 학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실무를 가게 되면은 실무를 갈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있으면 뭐 오늘 너무 장시간 해가지고 거의 4시간, 6시간 다 됐네요. 거의 4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슈를 바꿔서 뭐 좀 기본 개념부터 실무적인 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시장을 보는, 특히 이제 이자율 시장에 이제 잘 모르고 있었으면은 아 정말 중요한 데고 이런 걸 하는 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고요.